예술 역사를 만들다 12엔드 민키 20장 예술 속의 제국주의 먼 나라 일본에 대한 동경. 아주 먼 옛날부터 서양인들에게 일본은 황금의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일본에 대한 서방 최초의 기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299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폴로는 일본을 지팡구라는고 부르며 흥미진진한 기록을 남겼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있다. 일본 왕의 궁전은 순금으로 지붕이 덮여 있으며 궁전 바닥 역시 손가락 2개 두께의 금이 깔려 있다. 황금에 목말라 있던 유럽인들에게는 실로 눈이 돌아갈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1492년에 제노바의 콜럼버스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세 척의 배를 빌려 신대륙 탐험에 나설 수 있던 이유도 콜럼부스의 자신 있는 주장에 여왕이 솔깃했기 때문이다. 543. 일본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은 포르투갈인이었다. 1488년에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발견한 포르투갈인들은 1511년에는 말레이시아에 그리고 1543경에는 규슈의 항구 가고시마에 착륙했다. 이것이 일본과 서양 간의 최초의 접촉이었다. 서양은 독특하고 세련된 그리고 몹시 청결한 일본 문화에 열광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몇 달간 씻지도 않고 수염과 털이 덥수룩한 유럽인들의 모양새에 질겁을 했을 것이다. 첫 번째 상륙이 이루어진 지 불과 6년 후인 1549년 예수회 소속의 포르투갈 신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나가사키에 카톨릭 성교회를 설립했다. 544. 예수의 신부들이 이처럼 성교를 서두르대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유럽의 가톨릭 세력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급격히 교세를 잃어가고 있었고 신규 세력에 뺏긴 종교적 주도권을 유럽 바깥의 신세계를 향한 전도로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부터 존재했던 일본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인들은 일본에 서둘러 접근했다. 포르투갈인들과의 최초의 접촉 이후로 일본에는 서구 문화를 지칭하는 남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544. 유럽 상인들은 한두 번 일본을 방문한 뒤에 그곳에 은광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 유럽의 총기와 모직물 그리고 일본의 은을 거래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유럽 상인들이 싣고 온 화승총과 최대 2년까지 항해할 수 있는 유럽의 선박 건조 기술 그리고 홍콩에 기항한 유럽 상인들이 실어온 중국 비단에 열광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중국 비단을 구할 수 없었다. 일본인은 유럽과의 거래에서 화승총을 모방한 조총을 만들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총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의 내정과 막부정권 등급 등 정치적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545. 그러다 카톨릭의 급격한 교세 확장을 보며 일본 막부는 일본의 문화 공동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예수회가 막부에 대한 반란을 지원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톨릭 박해가 시작되었다. 1637년 일본은 쇄국 정책을 선언하고 모든 유럽인들에게 일본 영토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 당시 일본 내 카톨릭 개종자 수는 30만 명이었고 116명의 예수교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오직 신교도인 네덜란드인들만이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제한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547. 17세기는 유럽과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차와 도자기가 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요 교육 법무 중 하나가 중국의 자기였다. 이때부터 유럽인들은 중국의 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7세기 전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된 중국의 자기들은 개수만 몇백만 점에 달할 정도였고 이들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궁정이나 귀족에게 팔렸다. 오늘날 바이엘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대부분의 왕국의 중국 도자기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547. 18세기 들어 네덜란드의 델프트 장인들은 수입이 어려운 중국 도자기를 대신하기 위해 유백색 바탕에 푸른 안료로 그린 델프트 웨어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델프트웨어는 유럽 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으로 역수출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548. 산업혁명이 완결되면서 유럽 각국은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품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동양권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역할을 했다. 또 아프리카는 사탕수수, 카카오, 면화 등 공산품 현상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체 역할을 했다. 결국 제국주의의 본질은 유럽의 공산품을 비싸게 팔고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싸게 공급받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물결은 마침내 먼 극동까지 다다랐다. 552. 1853년 일본은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미국 군함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맞았다. 이때 일본 연안에 나타난 미국 군함을 일본인들은 흑선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일본의 개항은 강제적이기는 했지만 이는 일본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메이지 천황이 1868년에 일본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250년간 계속되는 막부 정치가 막을 내린 것이다. 553. 봉건 영주들 간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며 일본의 근대화는 조직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메이지 천황은 산업화를 장려하고 의무복무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식 군대를 창설해 극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553. 일본이 서양 문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서구와의 교류에 나선 것과 비례해 일본 문화가 서구에 유입되는 속도도 가속화되었다.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일본 물품이 소개된 것은 1867년의 파리 만국 박람회였지만 이미 1800년대 초반의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일본의 도자기, 부채, 자개장, 목파나 기모노 등이 유럽 사회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서구 지식인들에게 환영받았던 일본 물품은 에도 시대 서민의 삶을 그린 목파나 우키요에였다. 서민의 예술이었던 우키요에는 주로 화류계 여성들 벚꽃놀이, 가부키, 술과 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벚꽃이 만발한 봄날 등 화려하고 덧없는 인생의 한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이국적이고 화려한 색채감이 파리 화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54. 특히 우키우에가 화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은 화려한 색채감과 함께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을 강조한 스타일이었다. 우키우에는 서양의 고전 미술처럼 자연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화가의 마음속에 담긴 관념을 형상화한 그림들이었다. 그림의 개념 자체가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화가들이 줄기차게 지향했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키우에의 화가들은 그림자도 원근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고 화려한 원색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인물을 과장되게 전면에 그리거나 반대로 그림 한가운데를 텅 비우고 인물들을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다. 55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움을 찾던 파리의 인상주의를 화가들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본풍 예술, 즉 자포니즘 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마네를 필두로 인상주의 화가들은 앞다투어 우키요에를 수집했다. 호쿠사이 목파나집 등도 수입되었다. 1862년에 파리 리볼리가에 중국 항구라는 이름의 동양물품 전매 판매점에 문을 열었는데 마네와 보들레르, 티소 등은 곧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 모네는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자신의 집을 지으며 정원에 일본식 다리를 놓기도 했다. 자포니즘이라는 단어는 1876년부터 프랑스 화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555. 여러 화가들 중에 고흐처럼 아예 우키요에를 모사하면서 습작했던 화가는 드물다. 고흐가 1887년에 그린 가부키 배우의 초상과 다리 위의 소나기는 언뜻 보면 우키요에 그대로다. 아마도 고흐는 자포니즘 경향의 화가들 중에서 우키요에의 스타일에 가장 깊이 경도된 화가였을 것이다. 559. 드가의 경우는 자포니즘에 매료된 화가들 중에서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화가들처럼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그리거나 우키요에를 모사하지 않았지만
우키우에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작품들을 그렸다. 좌우가 대칭되지 않은 구도, 인물이 구석에 밀려있고 그림 가운데가 비어있는 독특한 구성 등은 우키우에를 통해 드가가 연구한 새로운 경향들이었다. 경마장의 기수들, 발레 수업 등은 한결같이 우키우에 아사쿠사의 절 풍경처럼 좌우가 비대칭이며 그림의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가의 동료이자 제자인 메리카셋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오블리 비어즐리, 알폰소 무아 등의 사파가, 건축가 맥킨토시 등이 우키우에의 영향을 받았다. 560. 19세기의 이탈리아 오페라 중 극의 배경이 이탈리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탈리아 오페라의 최대 시장 중 하나였던 프랑스와 독일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더 많았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는 프랑스, 돈카를로와 일, 트로바토레는 스페인, 아이다는 이집트, 팔프타프는 영국, 오텔로는 키프로스가 극중 배경이다. 21세기 할리우드 영화의 절반 이상이 해외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배경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인 것과 비슷한 현상이 19세기 오페라 극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극동의 소재로 한 최초의 오페라인 나비 부인에서는 분명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 남성 우월주의가 느껴진다. 이 때문에 이 오페라의 대본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평의 여지가 충분하다. 1막에서 핑커톤과 결혼하는 초초상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음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때문에 나비 부인은 세계 각지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으로 꼽힌다. 한때는 동양 소프라노들의 서양 무대 진출에 나비 부인이 교두보가 되기도 했는데 외양으로는 가녀린 15세의 소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극적인 기교를 요구하는 초초상의 아리아를 성공성으로 부를 수 있는 소프라노를 찾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다. 563. 나비 부인과 투란도트 두 작품에서 그려진 동양은 철저히 서양적인 가치관에 맞추어진 상상 속의 세계다. 작품 속에 드리워진 제국주의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전성기 푸치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창조해낸 절묘한 멜로디의 아리아와 색채감, 짙은 장면들은 이 오페라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564. 20세기 초의 예술 1913년 위대한 마지막 1년.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역사도 그러하다. 1900년대 초반 불안한 세기말을 지낸 유럽인들은 전에 없이 느긋하게 현재를 즐기고 있었다. 1870년 보불 전쟁 이후 유럽에는 40년 이상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중이었다. 1850년대 이후 경제는 계속 호황이었고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 이후 각 나라의 정치 상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 덕에 일상생활은 편리해진 상태였다. 567. 이처럼 무사태평한 시대상을 반증하듯 예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조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입체파를 들고 나왔으며 마티스는 현란한 색채의 야수파 회화를 세상에 선보였다. 독일 베를린과 미넨에서는 키르이너와 마르크가 각기 다리파와 청기사파라는 독특한 이름의 화가 동맹을 조직했다. 밀라노의 보초니는 미래파 회화를 통해 눈이 핑핑 돌도록 발전된 미래의 도시를 꿈꾸었다. 파리 무대에서 발레 목신의 오후와 봄의 제전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리타르트 슈트라우스는 완전히 상반된 경향의 오페라인 장미의 기사를 선보였다. 시벨리우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성한 것도 이 시기였다. 567. 오늘날 유럽 지도에서 독일은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국가다. 유럽의 세계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유리한 동시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셈이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지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프랑스는 이미 16세기 말에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해 내부적으로 단결한 상태였고 국경 역시 동쪽으로만 이웃한 나라들과 접경한 상태였다.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독일은 오랜 시간 분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독일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유럽의 중심부가 허약하기를 원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이름뿐인 신성로마 제국 35개의 공국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으로 복잡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군국주의를 앞세운 프로이센이 강력한 독일의 맹주로 떠올라 1871년에 통일을 달성했으나 아직 인접한 강대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경고했다. 568. 독일은 통일 국가로서 내적인 응집력이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동서,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독일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독일인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결국 공격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다른 국가들을 먼저 공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험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569. 영국의 팽창 전략도 독일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1880년대에 정치와 경제에서 모두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삼국 협상을 맺음으로써 독일을 포위하는 형세를 취했다. 이에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어 삼국 협상에 대항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해권을 장악한 영국이 늘 두려운 상대였으며 반면에 영국은 영국대로 공업에 기반한 산업 발전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독일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1893년 독일은 철강 생산량에서 영국을 앞질렀다. 영국은 알샤스와 로렌 지방을 두고 독일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아 독일을 견제하려 했다. 독일은 해군을 증강하는 방법으로 영국에 맞섰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국가 간의 긴장감은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1913년 독일은 자국 군대 규모를 1만 7천 명에서 66만 명으로 5배 가까이 늘렸다. 569. 몽마르트르 언덕의 아뜰리에 세탁선에 자리 잡은 파블로 피카소는 이즈음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1904년에 고향 스페인을 떠나 파리로 이주한 그는 이미 파리의 외국인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화가였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파리 정주 초창기를 반영한 청색시대, 페르난드 올리비에와 연애하며 젊음을 만끽하던 장미시대에 이어 1906년경부터 피카소는 입체파 시대로 들어섰다. 570.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확실히 획기적이었지만이 경향이 피카소만의 독창적인 발견은 아니었다. 이미 1880년대 중반 폴세자는 회화가 빛과 색채의 인상이 아니라 입체의 구성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즐겨 그린 생트 빅토아르 산의 전경을 보면 세자는 형태를 입방체의 모습으로 해체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확연히 그 노선을 달리한다.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이 모두 빛과 색채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그는 단순한 형태의 단순한 해체를 통해 20세기 회화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다. 폐렴이 세잔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나 생트 빅토아르사는 세잔에게 죽음을 그리고 그림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셈이다. 572. 입체파는 화가들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년간 계속된 그림의 원칙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최초의 성과이기도 했다. 마치 기하학의 세계를 미술에 도입한 듯한 입체파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재기발랄한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상은 성과 면을 구별하는 입체파의 방식을 연구해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를 1912년에 완성했다. 젊은 예술가들은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또는 창조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곧 유럽 가치에서 새로운 예술 운동 아방가르드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574.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처럼 보일 정도로 마티스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 그림들을 고집했다. 마티스의 붉은 조화를 보면 이 화가가 색채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직 색채 특히 원색을 통해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라베스크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장식이 식탁보와 벽지에 겹쳐 나타나고
창밖의 녹색 잔디밭 역시 자연이라기보다는 장식의 일부처럼 보인다. 마티스가 강조한 것은 장면의 묘사가 아니라 장면의 분위기에 대한 표현이었다. 피카소의 스승이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 산이었다면 마티스의 스승은 대담하고도 주관적 색채를 추구한 고갱의 타이티섬 작품들일 것이다. 574. 조금은 무리한 연결고리일지는 모르나 각 국가에 처해 있는 상황 또는 각 국가의 민족성과 연관된 경향들이 유럽 각지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야수파나 입체파처럼 프랑스에서 탄생한 경향들은 그리 위태로운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해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등장한 다리파는 한층 불안한 눈으로 앞날을 바라본다. 이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 통일된 지 얼마 안 된 독일 제국의 무리한 군비 증강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독일 사회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예술에서 표현주의로 나타났다. 576. 다리파는 원래 키르이너가 에리히 헤클, 오토 밀러, 카를 슈미트로플루트와 함께 드레스덴에서 결성한 그룹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다리가 되자는 뜻에서 다리파라는 그룹 명칭이 생겨났다. 이들의 경향은 야수파에 가까웠다. 색채는 매우 원색적이고 화려했으며 단순해진 형태는 일견 아비뇽의 처녀들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대담할 정도로 화려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 이것이 다리파의 개성이었다. 2년 동안 다리파가 보여준 거칠고 감정적인 형태와 색채들은 독일 표현주의의 선구가 되었다. 표현주의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강렬한 색채들은 일찍이 알프레이트 뒤러 이래로 독일 미술사의 면면이 내려온 전통이기도 했다. 피카소가 20세기 프랑스 미술로 향하는 문을 연 장본인이라면 불과 2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던 다리파는 독일 현대 미술의 입구가 되었다. 다리파 화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국의 미래를 예언한 셈이다. 578. 베를린의 화가들이 본 암울한 도시의 모습에 비해서 같은 독일이라 해도 남부 미넨의 화가들은 한층 명랑하고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돌연 미술로 방향을 틀어 미넨으로 온 명석한 러시아인 바실리 간딘스키는 독일의 동료들과 함께 1911년 미넨에서 처음 기사파를 결정하고 잡지청 기사를 발행한다. 스위스 출신의 화가 파울 클레도 간딘스키와의 인연으로 이들과 합류했다. 1911년은 드레스덴에서 다리파가 결성된 바로 그 해였다. 청기사파라는 다소 난해한 이름은 새로운 예술의 상징으로 간딘스키가 진취적인 청색을 그리고 또 한 명의 주도자 프랑스 마르크가 말의 역동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579. 청기사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구성원은 간디스키였다. 그는 잡지 청기사를 통해 독창적인 이론을 계속 쏟아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음악과 회화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쇤베르크가 무작위로 음표를 늘어놓아 만들어낸 12음 기법을 간딘스키는 회화를 통해 표현해 내려고 했다. 미넨 체류 초기에 환상적이고 아름답던 그의 구상회화는 청기사파에 합류하면서 점차 추상 표현으로 변해갔다. 회화에서 음악의 대위법을 구성한다는 그의 추상적인 표현주의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동시에 피카소에 입체할 만큼이나 혁명적인 발생이었다. 이제 프랑스에서나 독일에서나 화가의 관념이 형태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시각예술과 음악을 통합은 휘슬러 등에 의해 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간디스키의 실험은 단순히 그림의 제목을 음악적으로 붙인 휘슬러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었다. 581. 유럽의 화가들은 온통 추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형태가 무너진 형태 즉 추상은 새로운 세기의 유행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네덜란드의 몬드리안과 러시아의 말레비치가 그려낸 추상에 가장 추상의 본질에 가까울 것이다. 이들이 표현한 추상은 기하학적인 선만으로 그려진 순수한 표현이었다. 칸딘스키의 기하학적인 격자무늬 형태를 해체하는 연습은 무려 20년 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몬드리안은 우리 눈에 익숙한 사각형과 원색만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이고 순수하며 엄격한 추상을 창조해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그림은 처음에는 완전한 구상에서 점차 선이 강조되는 형태로
그리고 완전히 형태가 해체되고 순수한 직사각형과 삼각형 3원색의 조합으로 천천히 단순화되어 간다. 언뜻 보기에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만큼 쉽게 느껴지는 몬드리안의 추상은 오랜 시간의 각고 끝에 찬성한 결과였다. 582. 밀라노를 중심으로 나타난 미레파는 이러한 이탈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부정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자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다는 운동이다. 예술 사조에서 기계 문명의 발달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계 문명과 예술을 연결한다는 미레파의 시도 자체가 매우 참신한 것이었다. 화가 움베르도 보초니, 시인 필립보 마리테니 등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주도한 미레파는 도시와 기계의 움직임, 자동차와 비행기의 역동성, 속도감을 강렬한 붓질과 색채로 찬양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베를린의 다리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미레파 화가들에게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전통은 영광이라기보다는 떨쳐내야 할 부담스러운 과거에 불과했다. 585. 발레의 기틀이 잡힌 곳은 프랑스였지만 러시아는 발레를 황실 차원에서 계속 후원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 상황이 혼돈에 빠지고 마침내 1905년에 혁명이 일어나자 마린스키 황실 발레단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이때 디아길레프는 미하일 포킨, 안나 파블로바, 파칠라프, 리진스키, 타마라 카사비나 레오도 마신 등 황실 발레단의 주요 무용수를 규합하고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작곡가로 영입한다. 이 스타 군단을 모은 이유는 낡은 전통만 고집하는 러시아를 벗어나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새로운 발레를 선보이기 위함이었다. 586. 20세기 초는 확실히 새로움이 넘치던 시기이자 여기저기에서 천재들이 별처럼 빛나는 시기였다. 미술, 음악, 발레를 막론하고 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작품이 하루가 멀다고 등장했다. 새로운 예술이 마치 소나기처럼 대중에게 쏟아졌고 대중들은 아방가르드 예술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천재들의 시기는 10년을 채 가지 못했다. 천재들의 시간의 끄트머리였던 1913년에 등장한 작품들은 이 잔치가 끝나가는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불안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먹구름처럼 들이우던 1914년 6월 28일 발칸반도의 사라예고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자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청년의 총탄을 맞아 쓰러졌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삽시간에 전 유럽은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592.